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세금 없는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4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 잉여금이란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남긴 당기 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계속 유보해서 생기는 돈이죠.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법인 잉여금 처리 방안 7가지인데 그중에 4가지는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없는 거, 그리고 비교적 세금이 낮은 거 활용하면 우리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이런 처리 방안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주의하실 점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7가지인데 증여공제를 활용한 이익잉여금 환원, 세금이 없죠. 물론 증여공제 범위까지입니다. 자본금 범위 내에서 잉여금 환원, 역시 세금 없습니다. 감액배당을 활용한 이익잉여금 환원, 역시 세금 없고요. 여기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법인의 주식이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냐에 따라서 차이점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법인 주주를 활용한 차등 배당. 요새 아주 핫하죠. 가족 법인이라고도 하고 자녀 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상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편의상 가족을 주주로 해서 만든 법인 혹은 자녀를 주주로 해서 만든 법인을 활용해서 배당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차등 배당인데 이게 원칙은 법인은 이제 배당을 받으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추면 법인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자기 주식을 활용한 이익잉여금 환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세금은 4.6%입니다. 자기 주식은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20% 혹은 25%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주식을 활용한 이익금을 환원하고 또 그 주식을 기금에 출연했을 때 또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4%대 세금이 나옵니다. 자, 6번째,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방법. 7번째, 주식 배당을 활용한 방법. 이렇게 총 7가지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왜 발생을 할까요? 정상적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되지만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는 영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배당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통상 50% 정도를 이제 배당을 하고 50% 정도를 유보해서 회사의 유동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 이퀄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가족법인이 90%가 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배당을 안 받고 내가 주주인데 배당을 안 받고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배당을 하지 않아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남아서 잉여금이 쌓이는 거니까 괜찮은데 안타까운 거는 분식회계로 인해서 가공이익을 넣은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이익은 없는데 어떤 회사가 입찰을 해야 된다거나 또 대출을 받으셨는데 또 재무제표가 나쁘면
어떤 원금 상환이나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요것 때문에 대표님들이 결손인데도 결손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익으로 나게끔 신고하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용이 있는데 비용 처리 안 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잖아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분식 회계로 인한 가공이익이 있어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미처분 잉여금에 포함이 돼서 잉여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회사도 드물게 있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는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 장부상 이익이 있는 거로 돼서 추후에 이 이익이 세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실제 현금의 차이. 많은 대표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재무제표상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나오잖아요. 뭐 10억, 20억, 30억, 100억, 뭐 수백억인 회사들이 천진데 이걸 보여드리면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우리 회사에 그 돈이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요,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할 때 매출과 비용을 빼고 나머지 그 해의 이익, 요것을 이제 저희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죠. 이 단기 순이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것을 이제 재투자하죠. 이걸로 공장도 사고 기계도 사고 여러 가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대부분 그런 자산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금으로서 갖고 있는 거는 많지 않죠. 이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식회계로 인한 가공잉여금 이런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건 이제 실제 이익이 아니니까 현금이 없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발생 시 이익으로 인식함으로 현금을 받기 전에 이미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현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저 실제 이런 회사 봤거든요. 이제 해외 거래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매출이 잡혔고 이제 이익이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법인은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 장보와 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뭐가 문제인데 자꾸만 이거를 정리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대표님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주식 가치 상승 이슈가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증가로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올라가요. 보통은 이제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 가격이 우리 회사의 주식의 가치겠죠. 그런데 이제 비상장 회사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세법상 이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때 순자산과 순이익으로 평가를 하는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순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를 높이게 돼요. 주식 가치 높이는 게 왜 안 좋은데 주식 가치가 높으면 우리 상속이나 증여시에 상속세 증여세가 높아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를 갑자기 정리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시 처리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청사소득세, 일반 이제 종소세와 같은 소득이기 때문에 세율이 최고 이제 45%가 되겠죠.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한다면 건강보험료까지 한다면 60%에 육박하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금이면은 뭐 100%에서 60% 그래 이래저래 내고 40%라도 뭐 가져가면 근데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장부상 이익일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일시 정리 시에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없는 출구 전략 첫 번째입니다. 증여 공제를 활용한 소각입니다. 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증여 공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한다면 10년간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요게 이제 요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주식을 또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에서 자사주를 할 경우에 내가 또 증여받은 주식을 팔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증여받은 주식 가격과 법인의 양도한 가격이 같다면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고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죠. 우리가 10년의 증여 공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안 쓰고 20년을 갔어요. 배우자를 예를 들게요. 10년간 6억입니다. 20년째 12억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20년이 돼도 10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역시 공제 한도는 똑같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비과세 쿠폰을 안 쓰는 거니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속 증여 관련해서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10년간 증여하신 거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10명에 한 7, 8명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이제 2명 내외로 있다고 하시죠. 대부분들은 이 공제 카드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갖고 계시다가 자산이 가치가 증가되면 그 자산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냐? 국세청이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님들은 이 공제 한도를 무조건 최대로 쓰시길 바라고요. 공제 한도만 쓰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제 한도 쓰시고 1억까지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10% 구간까지, 또 자산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20% 구간 5억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절세하는 게 무조건 좋으냐? 물론 좋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익소각이나 감자시 이제 증여 후 이익소각 감자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 자금 귀속 여부입니다. 주식 양도 대가가 주주에게 귀속되어야지 증여해준 분이 이 돈을 빌려가거나 증여받거나 하게 되면 이 증여나 양도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단지 세금을 경감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증여 행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증여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은 제가 여기 2년이라고 썼는데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여유 있게 어느 정도는 증여받고서 보유를 좀 하시라는 거고요. 또한 주주 권리 행사라고 써놨잖아요. 내가 주주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기주총도 참여하고 배당을 받을 때 배당에 대한 주총 또 배당도 받고 이런 주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시고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사주 할 때 그때 파시라는 겁니다. 증여 받자마자 파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증여받았을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의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은 의제 배당돼서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소각 목적의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 자사주와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유 기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세금 없는 출구 전략 두 번째입니다. 액면 소각인데요. 자, 주식 액면가로 소각한다. 이거는 이제 주주의 자본 회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이게 당연한 건데도 그동안 활용을 못 하신 이유는 어떤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본금을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본금을 못 줄이셨는데 이 주식 액면 소각 같은 경우 소각은 자본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 범위 내에서 잉여금에서 합니다. 따라서 잉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 액면 소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균등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금 없는 출구 전략 세 번째는 감액 배당인데 감액 배당이 예전에 많이들 이제 활용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감액 배당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했을 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5배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익준비금을 감액 배당하면 세금이 있고요. 자본준비금, 주식발행 초과금을 감액 배당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액 배당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은 이제 취득가액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배당금이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의 개정입니다. 소득세법 즉 개인에는 아직 개정은 안 됐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본다면 포괄적으로 해서 취득가나 장부가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는 법인세법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 주주들에게는 취득가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균등 배당인데요.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감액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 법인 주주를 활용한 차등 배당. 요새 활용한 가장 이제 핫한 가족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법인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가족법인. 저는 이제 가족법인도 그닥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자산가들은 상속세가 제일 높기 때문에 자녀법인, 자녀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인에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요. 그런데 작년이죠. 2023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비용으로 보는 비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졌어요. 지분이 50%가 넘으면 배당 법인세 100% 비과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법인을 갖고 있는데 저의 딸이 제 법인 주식을 50%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가 아무리 배당을 해줘도 법인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50%까지는 못 갖고 있어. 20%를 갖고 있어요. 제 회사 법인을 저희 딸이 2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배당을 1억을 해준다. 그러면 80%는 송금으로 보고 8천만 원은 손금이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1억 미만이니까 10%죠. 200만 원만 내면 차등 배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당만 갖고 본다면 법인에서는 내가 배당해준 회사의 주식을 20% 갖고 있으면 80%는 송금으로 봐주고 비용 처리해주고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요. 50%를 갖고 있으면 100% 비과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인세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희 딸 법인의 주주 제가 그 법인에 배당을 해줬다는 거는
실제로 그 이익을 본 거는 누구예요? 그 법인의 주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딸이 제가 이제 법인의 배당을 1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희 회사 지분을 50% 갖고 있어서 법인세는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러면 이익을 받는데 이거 증여 아니야? 당연히 이제 증여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남남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법인과 이 법인의 주주와 배당을 해준 이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는데 1년간 주주별로 증여의제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를 합니다. 제가 아까 1억을 배당했다고 했죠. 자, 이런 경우에 1억 이상부터 과세를 하니까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억 미만 9천만 원 이렇게 과세를 한다면 이렇게 배당을 한다면 과세에 포함이 안 되죠. 혹은 이제 이 법인 주주가 저희 딸이 100%가 아니라 제가 딸이 둘이에요. 자녀가 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1억을 배당을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 받겠죠. 그러면 각각 보면은 1억이 안 넘으니까 과세가 안 되고요. 제가 2억을 배당을 해줘도 이 자녀들이 2명이라고 한다면 각각 1억 이상이니까 1억 미만으로 해주게 된다면 증여의제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증여의제 이슈는요. 배당을 할 때 제가 차등 배당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받고 제가 50%고 저희 자녀 법인이 50% 주주다. 근데 나는 안 받을래 이러고 자녀들이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엄격하게 말하면 자녀 법인이 만약에 50%였다. 그러면 제가 1억을 해도 원래 5천만 원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 5천만 원에 대한 거니까 역시 과세가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또 보셔야 될 게 증여세 과세 한도액이 신설이 됐습니다. 상증세법 45의 5에 보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액과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 길죠. 아까 앞에서 제가 배당을 하는데 이제 2억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2억을 배당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50%또 이제 제 자녀가 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법인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2억을 하면 1억, 1억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포기를 했어요. 나는 배당 받아도 세금만 많고 다른 자산이 많으니까 안 받겠어. 그러면은 이 2억이 누가 가져가요? 자녀 법인이 2억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2억을 가져가면 자녀 법인에서 만약에 지분이 50%라면은 이제 1억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지분이 거의 없어요. 1%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2억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차등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1%면은 원래 이제 1억이면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아야 되죠. 2억이면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 9,800만 원이 차등 배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녀가 제 회사의 지분을 1%밖에 안 갖고 있다. 이런다면은 지분 대비 배당을 받았는데 지분이 적으니까 일단 이제 법인세를 내야겠죠. 자, 이렇게 법인세를 내고서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인에 2억 초과에 대한 거라고 배당을 한다면은 20%니까 2억이면은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2억을 자녀한테 직접 증여를 한다면, 기존에 증여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 2억을 직접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5천은 공제를 받을 거고 1억 5천에 대해서 1억은 10%, 1천만 원. 그 다음에 5천에 대해서는 20%, 역시 1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의 증여세. 제가 직접 증여를 하면은 2천만 원을 내야 되고, 법인에서 법인세는 2천만 원보다 많이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를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자녀는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인세 상당액을 빼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 법인세는 누가 내요? 법인에서 내죠. 자녀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증여세 과세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해서 증여를 할 때는 개인으로 증여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인에게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 저도 조금은 의아해요. 개인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법인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왜 이런 혜택을 줄까? 당연히 법인은 개인보다는 더 투명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생산적인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대표님들은 적극적으로 부동산이 됐던 어떤 사업이 됐던 법인이 어려운 거는 다들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개인 사업자 역시 적격 증빙이 아니면 요새는 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활용하는 거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제가 보기엔 정상적으로 한다면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쓰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결산할 때 그때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내고 받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법인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감안하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법인 차등 배당 시 주의사항인데요. 자,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서 법인세율이 차등됩니다. 자, 두 번째, 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인 법인의 주주가 증여의제 금액이 연간 1억을 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무조건 1년 합산 1억은 아닙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계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같은 종류에 대해서는 연간 1억을 넘지 않게 하셔야지. 1억이 넘는 순간 10년 증여세 합산 이런 거 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주의하신다면은 법인 차등 배당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주식 플러스 주가 인하 전략 플러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접목하면 요거 단시간에 다루기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대표님들 꼭 아시고요. 자, 왜 그러냐면 자기 주식은 2012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회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위험하네 어쩌네, 자,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이런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리 이런 거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데 안 해본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내 권리를 못 찾는 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요. 2012년부터 저희는 10년 넘게 했고요. 단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주식 취득에는요, 상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 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자, 이런 내용들이 상법에 명확하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해본 분들이 리스크가 있네 없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이 20%, 네, 3억,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3억 미만인 경우에 20%, 3억 초과는 25%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적지 않은데 100억을 해도 25%가 안 됩니다. 왜? 3억 미만은 20% 구간이니까 25%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자기 주식이에요. 수많은 대기업의 자회사인 비상장 회사들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한 게 자사주입니다. 뭐 상장 회사는 옛날부터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자사주를 했습니다.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상법이 자사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자, 이 보유에 대한 규정이 아직도 없어요. 선진국들은 이 보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냥 갖고 있으면, 특히 이제 자사주 비율이 높으면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자사주를 한 대표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가 늘 부담이에요. 이걸 어떻게?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증자를 통해서 자사주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증자를 하게 되면 자사주는 증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주주들만 액면으로 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 비율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사주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주주들의 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액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주식 비율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자사주 비율은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대표님들이 어쨌든 이제 자사주를 하고 나서 다들 이제 이걸 부담스러워 하셨고, 당연히 이제 컨설팅 받은 회사들은 자사주 비율을 낮췄고, 또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명확한 규정과 또 실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또 대표님들의 니즈가 있으셔서, 자, 이 부분은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좀 쓰고 싶다 하신 경우에 이 자사주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출연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가치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서 우리 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제도나 시스템을 갖고 한다면 대표님들이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금 이용하실 때 근로복지 기금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복지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택적 복지 설계 이런 부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자기 주식과 주가 인하 전략, 사내근로 복지기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접목해 보니까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려면 회사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오늘 대표님들 영상 보시면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제 우리 회사도 저런 게 가능할까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 가능만 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이 될 수 있고요. 매각과 대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산업재산권을 소유하신 분을 권리자라고 칭하고 산업재산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권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매각하게 되면 이 권리자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40%만 소득이 돼요. 내가 산업재산권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이 소득이 아니라 3, 4, 12, 1억 2천만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즉 법인, 이 산업재산권을 산 법인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산업재산권은 5년간 20%씩 감가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당연히 이 산업재산권은요, 공정한 평가가 우선돼야 되고요. 이 산업재산권을 매입한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익이 돼야 됩니다. 매각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여도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 권리자, 즉 산업재산권을 대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연간 300만 원까지는 이제 분리과세,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없는 산업재산권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개인 사업을 할 때 또는 개인이 갖고 있던 매출에 기여하는 특허나 상표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해서 영업권에서 충분히 평가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빼고 간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또 써요.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평가를 받으셔서 매각이나 대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회원사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로 있으실 때 이제 그 브랜드가 한 가치가 거의 그쪽에서 매출이 일어나니까요. 평가했을 때 한 20억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상표권입니다. 특허권 아니고 상표권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국세청에서는 굉장히 의아하죠. 아니 무슨 상표권이 20억이야? 그러나 그 상표권이 이 법인의 매출에 지대한 2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됐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실질인 것 같아요. 상표권이 됐든 특허권이 됐든 이게 정말 대표님의 고유의 특허권과 상표권이냐, 그리고 이게 이 법인의 매각한 법인의 그만큼 이익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 필요합니다. 세금 없는 출구 전략 예시인데요. 자본금 1억 원, 잉여금 30억 원 회사였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억 원이 있는 회사였어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익 준비금과 자본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했죠. 그래서 이 10억은 감액 배당이 가능한 회사였고요. 세금 없이 개인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처리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요. 상법, 관련 법령 등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고, 이걸 다 준수하면은 100% 안전하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님.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하게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납세자,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 권리가 일련의 행위들이 오로지 조세 회피를 위해서 한 행위들이냐, 하나하나 행위가 이유가 있는 행위냐, 참 말 한마디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세냐, 과세가 아니냐 하는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거 위험하다 하지 말라.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무조건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조세 회피의 이슈가 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위험하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리스크를 알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1단계 현황 파악하고요. 2단계 목표 설정입니다. 개인화할 금액과 시기를 결정하셔야 되고, 물론 이 목표에서 무리가 있다 조정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전략 수립입니다. 적절한 추구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문가의 자문,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되고, 저는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는 거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 소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소명을 해보신 분은 우리 이런 절세를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마치 우리가 뭐 여행을 많이 가보면 어디를 여행할 때는 뭘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절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절세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뭘 준비해 놔야 될지 경험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거기 위험해, 해외는 위험해, 비행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방송에서 해보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아까 자사주처럼 이미 상법에서 비상장 회사들 다 허용을 했는데 10년 넘게 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러니까 제대로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거를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고 해보지 않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 일반인들한테 되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된 케이스가 있는지, 우리 국세청에 들어가면요. 뭐 자사주로 인해서 문제된 거 다 조회됩니다. 그것을 다 보신다면 과연 제대로 한 자사주가 문제가 있을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활용의 장점인데요. 자금 확보, 법인의 유보 자금을 개인이 인출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세금 절감, 적절한 전략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의 종착역인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의 기회입니다.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금을 자녀가 확보한다면 더 많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제 활용 사례.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잉여금 엑싯을 해드리면 대표님들이 이제 이 자금으로 무엇을 할까? 네, 부동산 투자 많이들 하시고요. 요새는 뭐 강남에 빌딩 하나 갖고 싶은 게 우리 대표님들 꿈이신데, 다양한 방법,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투자하셨고요. 뭐 부동산이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역시 좋은 물건들은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사업 진출,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요. 주식 투자, 유망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회사도 많았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법인 가치 제고, 적절한 이익잉여금 관리로 법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 잉여금 출구 전략 해드려서 대표님들 건물 많이들 사셨어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자, 이렇게 법인에 있으면서 세금만 올리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 이익 실현을 함으로써
대표님의 진짜 자산,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얻으셨고, 세금 최소화, 전략적 관리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문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황 분석. 저희는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의뢰를 하시면 고객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구 전략은 아까 소개해드린 7가지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맞는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뿐 아니라 세무, 법무 전문가와의 협업. 그러니까 회사 내에 반드시 세무법인, 법무법인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게 없이 절세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련 법규 동향입니다. 상법 개정,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리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어요. 세법도 바뀌고 있고 판례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들이 항상 이거를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변화되는 이런 상법 개정, 세법 변화, 판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표님들에게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된 세법 개정, 판례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24일이죠. 4월 24일 우리 유류분 관련해서 판례가 새로 나왔죠. 저희 고객사 대표님도 이 건으로 인해서 되게 중대한 차이가 나시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내용들 대표님들이 뭐 신문은 보시겠지만 꼼꼼히 다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가장 먼저 이 소식 들으실 수 있고요. 대표님의 또 댓글이나 또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